네, 다주택자에게 최고 12%의 무거운 취득세를 물리는 걸 일반 과세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다주택자에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여서 지자체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가 필요한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지금 폐지하자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정부도 뭐 검토한다고는 하는데 현재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규제 지역에서는 1가구 1주택은 기존대로 1 내지 3%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는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이하서 6억 원 사이는 2%, 9억이 넘는 경우는 3%. 근데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가구 2주택일 경우에 첫 번째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8%입니다. 8%? 네. 그리고 1가구 3주택자는 12%입니다. 12%. 예를 들면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1억 2천만 원이 취득세입니다. 이게 살 수가 없죠. 다주택자는 정말 다주택자 꿈도 꾸지 마라. 뭐 네, 이게 이제 무거운... 지난 2020년도 7월 10일 날 정부가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온 대책입니다. 이게. 2020년? 2020년 7월 10일. 10일. 네. 그러면 정말 무거운네요, 취득세가. 법인들도 이게 다주택자처럼 다 무겁게 물리는 똑같죠, 거죠? 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왜 이 취득세 중과를 좀 폐지하자, 폐지해야 될 때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제 완화는 가격이 하락할 때 내놔야 된다고 봐요. 떨어질 규제 때. 완화를 하락할 때 내놓으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기름을 붓는 꼴이 됩니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를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하셨지만은 그 금리가 어제 또 미국이 0.5% 50bp 빅스텝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래 되면 우리나라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한두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IB 은행들이 뭐 5 내지 5.25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3.25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4%까지 간다면 3.75나 4%까지 간다면 시장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지금 7%입니다. 8, 9% 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7%의 이자면 연 2,800만 원 정도 이자를 냅니다. 근데 이게 8%가 되면 3,2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300만 원씩 내잖아요.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실소유자 시장으로 재편되면 가장 좋은데 실소유자 말고도 가수요가 들어와야 미분양을 떨 수 있어요. 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은 4만 7천 가구입니다. 근데 문제 11월 달에 지금 통계가 안 잡혔거든요. 이번 달 경기도 수도권 지역의 분양이 2만 7천 가구입니다. 지방이 또 1만 7천 가구 정도 돼서 약 한 4만 5천 가구가 12월 말까지 분양하는데요. 분양하니까. 반만 미분양돼도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 훌쩍 넘어갑니다. 전체 미분양 6만 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미분양이 되면은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PF 대출 이자도 못 내고 건축비 조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결국에 건설회사 뒤에 있는 그 증권사나 제2금융권의 PF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PF가 한 11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지금 이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좀 완화시키는 연착륙 대책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값이 좀 떨어질 때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죠. 떨어질 때.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자 이런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면 혹시 매수하는데 좀 분위기가 좀 제가 돌아설까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걸 푼다고 해서 당장 매수세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시장에서 매수자는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거든요. 여기에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또 점점 늘어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리가 멈추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요 시점에는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대책을 내놔도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한 호재가 없는 한 거래가 일어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반기쯤 가서 만약 멈춘다면 그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잖아요. 야당도 있고 또 이게 지방세니까 지자체들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정부가 중앙정부 하고 싶다고 이렇게 바로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시장 상황이나 국가 경제를 봐서는 야당도 동조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이제 경제 침체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런데 아마 합의를 할 가능성이 반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취득세와 보유세인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거든요. 예. 근데 이미 지방세 중에서도 이 그 공시가격을 현저시키를 낮추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더 줄게 되고 또 이 취득세마저 만약에 낮추게 되면 지방세가 준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낮춰서 거래가 일어나면 이걸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안 일어나면 세금 자체도 안 거치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든 거래가 일어나면 적은 거라도 계속 모으면 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좀 보고 있겠네요. 지금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다양한 중과세제도 아까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뭐 양도세도 있었을 테고 네. 종부세도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양도세는 이제 규제 지역에서 20 내지 30%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일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거든요. 네. 투기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만 있었던 건데 조정 대상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예. 이게 언제 했냐면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그래서 양도세는 이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두 번에 걸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 지방의 규제 지역을 전부 다 해제했죠. 예. 마지막 해제할 때 경기도의 하남시,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 과천, 광명시만 놔두고 네. 수도권 지역도 다 풀었죠. 예. 그래서 이 풀린 지역에는 양도세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양도세 중과세 일반 많이 걷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정부가 지금 많이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이 11억으로 늘었던 걸 12억으로 좀 늘리려고 하거든요. 12억으로. 네. 그리고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예. 0.6에서 6.0까지 1.2에서 6.0까지 있던 거를 예. 0.6에서 2.7로 낮추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야가 의견 접근을 많이 이루었죠. 종부세는 그렇죠. 아직 된 건 그중에서 아니지만 예. 다주택자의 개념을 예.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 안 하는 걸로. 2주택까지는. 네, 그것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도. 예. 그래 되면은 결국에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만 물리되 네. 지금까지 이렇게 높게 물리는 게 아니고 좀 낮춰서 물리는 걸로. 지금 높게 6% 물린다고 네, 했잖아요. 그걸 이제 2.7%까지 내리는 거죠. 최고 세율을. 최고 세율을 네. 그런 부분까지 지금 법안 어느 정도 협의라고 여야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그래도 네. 역시 법이 통과만 돼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세 얘기인데 네. 취득세 또 법을 고치는데 올해는 뭐 당연히 어려울 테고 네. 내년 정도의 취득세는 또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가 뭐 거의 끝날 때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 쉽지 않은데 이제 내년 2월 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아마 예. 그때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에 뭐 대못이라고 합니까? 세 개를 다 뽑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 말고도 그 710 대책에서 이제 재건축 세 가지가 있었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예. 그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예.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거 셋 다 완화시켰죠 지금.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뭐 언론에서는 지금 현재 대모들 다 뽑았다고 하지만 710 대책에서 그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죠. 매입 임대주택, 임대주택사들에 대한 혜택. 네, 아파트의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건 아직 유효합니다. 요 규제는 아직 그대로 있다. 네. 풀어야 돼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미분양 주택을 떠는 방법은 그걸 사서 임대주택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어떤 규제를 완화해도 또 사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진다면은 그것도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이렇게 규제를 푸는 게 집값이 워낙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인데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발표했어요. 네. 뭐 계속 낙폭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역시 최대 낙폭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요. 네. 지난 2월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하락폭이 점점점 커지면서 주간 동향을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지난주 0.59% 마이너스였는데요. 예. 다시 0.64%로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서 서울도 마찬가지로 예. 0.59에서 0.65로 떨어졌는데 예. 경기도 역시 0.08, 예. 0.81로 떨어졌어요. 0.81.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04% 떨어졌는데요. 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0.01%씩 올라가는데 예. 떨어지는 낙폭이 이렇게 1.0%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네. 10배 이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0.01에서는 100%입니다. 예. 그 낙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예. 좀 시장이 너무 불안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의
주는 의미도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떨어진다는 게 이제 뭐 이게 일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이지 실거래 가격으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04% 떨어졌는데요. 예. 송도 같은 경우는 뭐 12, 3억짜리 아파트가 5억에도 거래됐거든요. 12, 3억짜리가 5억에. 네, 84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 거래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또 서울도 마찬가지로 잠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네. 또 마포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뭐 5억씩 8억씩 막 낮춰서 거래가 돼요. 예. 세간의 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음마 아파트도 역시 네. 뭐 8억씩 낮춰서 거래가 돼요. 그럴 때 이게 정상 거래인가? 예. 결국에는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합의된 가격이겠지만 예. 매도자가 어쩔 수 없이 파는 가격이라고 봐요. 예. 그거를 일반 시장에 적용하는 낙폭이라고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낙폭에 대한 것은 한국부동산원과 이렇게 그 뭐랄까 협약이 돼 있는 중개사무소에 네. 나오는 매물과 거래된 거를 종합해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한지 이 가능 가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는 않죠. 예. 네. 기왕에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 얘기가 나와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 감사원이 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가 뭔가 좀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다. 네. 약간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상당한 조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부동산 가격 뭔가 왜곡 의혹을 살만한 겁니까? 이게 그 통계청 자료를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2017년도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날 취임했거든요. 예. 근데 2017년도 기준으로 주택 수와 가구 수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통계청은 서울시에 2017년도 기준으로 가구 수가 394만 9천 가구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주택 수는 예. 286만 7천 가구로 발표했어요. 그럼 한 90만 가구 정도 모자라죠. 모자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주택 보급률 자체를 좀 수정을 했어요. 보급률이요? 어떻게 수정했냐면 네. 원룸도 일단 주택수에 다 들어갔고 예. 다가구 주택도 각각 살게 되면 주택수에 다 들어가게 해서 일반 가구, 보통 가구, 1인 가구 또는 5인 이하의 비현현 가구까지도 모두 포함을 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2020년도 주택 보급률을 보면 예. 서울 같은 경우에 가구 수가 398만 2천 가구입니다. 큰 예. 변동 없죠? 예, 변동이 없네요. 근데 가구는 377만 8천 가구입니다. 주택, 엄청 많이 늘어났죠. 주택수. 네, 어우, 주택수가. 급증해 버렸네요. 갑자기. 네. 이렇게 이제 그 산정 방법을 바꾼 거죠. 조작한 게 아니라. 기준을 산정 방법을 바꾸다 보니까 서울의 주택수와 가구수를 빼면 무주택자가 나오죠. 예. 물론 이제 실질 주택 공급률과 또 자가주택 보유율이 달라요. 서울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가주택 보유율이 자기가 자기 집을 갖고 있거나 점유하고 사는 사람이 45%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다주택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뭐랄까 허수로 이렇게 계산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택 산정 방법을 바꿔서 주택 공급이 적지 않은 걸로 표시한 거죠. 통계는 일관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기준을 바꾸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좀 그런 의심을 받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룸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 있는 집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있어야지 안정되거든요. 그걸 좀 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원룸을 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아니 원룸도 사는 주택은 맞는데 예. 원룸을 전체 주택수에 넣어서 계산하는 건 좀 안 맞다. 예. 특히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층에 두 가구, 2층에 두 가구, 3층에 주위에 산다면 이게 5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율 해지 문제, 폐지 문제 관한 얘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